없이 걔네들이 있는 학교는 지금 많이 무섭고 그래서 교실 밖에는 그냥 거의 안 나가고. 우리 아이가 피해자라고요? 한 번 자기가 피해당한 것을 잊지 못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조치 없음으로 나오자마자 난 잘못 없다. 대학을 갔는데 영향을 줄 수는 없어. 언제까지 불이익을 줘야 입시 자체에 아예 불이익을 줘야 된다. 체육계 폭력 사건이 여자 프로 배구계에서 체육 특기이자 연예계에서도 결국 하차했습니다.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녀가 학폭 가해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연예계와 스포츠계에도 숨은 이야기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 얘기 잠시 후 이슈 더 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남들 안 하는 속 깊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더 이슈 박찬입니다. 학교 폭력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힘들어도 숨어서 사귀는 참 어려운 사연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교 폭력 그 어렵고 심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세환 변호사 그리고 노희정 학폭 전문 조정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수사기관을 맡으려던 고위공직자의 후보가 아들의 이 학교 폭력 문제로 사퇴를 했습니다. 먼저 문제의 본질을 한번 다시 요약을 해볼까요? 이 사건에서 국민분들이 많이 이제 분노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이 사건이 정신진 변호사께서 당시에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근무하고 계셨을 당시란 말이죠. 근데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는 본인의 업무와 전혀 상반되게 가해 행위를 부인하고 또 가해 행위를 무마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 판단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가장 핵심은 지난번에도 우리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지만 드라마에서와 같이 고위공직자 자녀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 그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에는 가해자가 명문대에 진학을 해서 잘 살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이제 최근 시대의 이슈죠. 공정성 문제를 내관을 건드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근저에는 사회적 인식이 다소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퇴학, 강제 전학 이런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퇴학은 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도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은 그런 좀 점도 지양해 있죠.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강제 전학으로 주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심지 고반화의 5가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었는지, 또 그 일은 고의적으로 일어났던 것인지, 또 반성을 하고 있는지, 또 화해 여부는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사실 궁금하신 사안들은 어떤 사건,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퇴학되는 거고 내가 강제 전학되는 걸까? 이런 궁금함이 있으시잖아요. 네. 어떤 말을 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5가지의 사항에서 어느 정도였는가라는 것을 더 비중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맥락 이런 걸 종합 판단을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물론 더불어서 한 사람의 판단이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각각의 전문가들이 또 모여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좀 있고요. 또 그 토론이 정말 계속 이어질 때에는 또 투표를 하기도 합니다. 예, 이게 올해 초에 고위공직자 후보로 나섰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의 그 학교 폭력 사건, 그 경력 때문에도 이슈가 됐는데 이게 또 드라마 더 글로리와 관련해서도 화제가 더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1년 전 이맘때 일입니다. 전라북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가해 초등학생이 강제 전학한 지 한 달 만에 또 강제 전학을 하게 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생이 이런 2번의 강제 전학 어떻게 된 얘기일까요? 자세한 이야기를 이상우 실천교육 교사 모임의 교권보호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작년에
이 전라북도에서 있었던 이 학폭 사건 어떤 사건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한 초등학생이 6학년으로 이제 보이는데 그 학생이 전에 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당한 거예요. 초등에서는 어디서든 이제 그 고등학교 빼고는 가장 강력한 조치죠. 근데 이제 오자마자 이제 막 선생님한테 예의 없이 행동하고 뭐 기강 잡으려고 그러냐, 뭐 땡땡하고 있네 이러면서 비속어를 쓰고 첫날부터 그랬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학생들한테도 계속 괴롭히고 또 함부로 행패 부리고 수업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햄스터도 죽이고 교장 선생님이 들어왔으면서도 전혀 교육이 안 되고 선생님 무시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막 이제 그 자기들도 이제 위기를 느끼고 하니까 좀 촬영을 한 것 같아요. 몰래 이렇게. 그걸 보게 되니까 이 학생들 이제 그 촬영한 학생들 그걸 색출한다고 이제 등교를 하면 안 되는데 그 등교를 해서 막 이제 아이들을 막 협박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공중파에도 방송이 되고 선생님들도 보면서 많이 놀랐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에는 이 학생이 또 등교 정지 상태에서 학교로 오려고 하는 바람에 학교에서 급하게 대체 체험학습을 떠나는 일까지 생겼었어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막 선생님도 막 아동학대로 선생님이 이제 학교폭력을 이 학생 행할 때 제지하니까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 경찰한테도 막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컸었죠. 자, 그렇게 됐다. 근데 이 드라마 더 글로리 이게 이제 시즌 2까지 지금 방영이 됐는데 사회 고위층의 자녀의 학교 폭력 사건인 게 그렇고 또 이게 심각한 학교 폭력이란 게 사실 중고등학교만인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도 심각하다. 참 놀라운 일인데요. 아무래도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보다는 그 학교 폭력의 어떤 뭐 강도라고 그럴까요? 뭐 치밀함 이런 정도는 좀 덜하긴 합니다. 그리고 초등 같은 경우는 뭐 중고등학교도 그렇지만 주로 물리적인 폭력은 많이 줄었는데 역시 관계적인 폭력, 예, 은근히 눈으로 아니면 말로 아니면 뭐 SNS로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것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꼭 뭐 학교 폭력이 뭐 초등이 되게 심하다 막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 그래서 점점점 좀 이제 그 초등 고학년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못지않게 있는 사례들도 있다 정도로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등학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전에 학교에서도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또 강제 전학 처분을 받는다. 이거는 가해 학생을 계속 여기저기로 보내는 이른바 뭐 폭탄 돌리기 비슷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자, 우선은 그 해당 학교에서는 그 학교 폭력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에서 심의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직도 전학이에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학교에서 노력도 많이 했고 교육지원청도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언론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폭탄 돌리기가 돼서 또 다른 피해자 안 됐을 때만 알아서 적어도 그 학교가 이제는 그 전학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전학을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중에 비슷한 일이 있을 때 다른 학생이 또 일로 와요. 한 명을 보내면 한 명은 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그 학교를 벌주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골고루 배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잘 안 하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문제가 있으면은 전학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 기점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전학이 능사는 아니다. 예, 최선을 다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생겼다는 점에서 꽤 일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학생이 폭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책임을 떠넘긴다는 뜻인데 아무튼 현장에 또 애쓰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나름의 또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결 방안이 가능할까요? 참 이거는 지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교권보 부분도 필요하고 또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실 6학년, 5, 6학년이어도 보면 축복소년 나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그 법원의 통보제도를 이용하든 뭐 소년법이든 해서 그 때로는 단호한 조치도 필요하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국회에서 작년 12월 27일 날 통과가 되고 지금 시행령 마련 중에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밑에 그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법이 현실화돼야 되고 적어도 교사가 학생의 학교폭력을 제지하거나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때는 아동복지법을 너무 강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교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절대 손을 대고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피해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미치기 때문에 생활지도권 현실화가 되어야 되고 교권보호법이 더 강화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참 어려운 얘기인데 또 애써서 진실을 말씀해 주시네요. 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이게 솔직히 선생님들이 훨씬 어려운 점이 많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선생님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얼마나 답답한 사연이 많으신가. 이 학폭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같이 좀 보시죠. 학폭으로 교직을 그만두고 싶은 적이 있다가 69.3%. 이게 어떻게 들어간 교직인데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겪은 경우가 85%. 거부하는 이유가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제일 많고요. 72%. 갈등 중재의 부담이 41.5%. 아유, 이거 나왔네. 학부모들한테 소송당할까 봐 두려워. 이게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거죠. 힘든 사연이 이렇게 나왔는데 절절한 사연이 많겠죠. 그럼요. 학교 규모가 좀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폭 담당 선생님 3명까지도 계시는 걸 봤거든요. 보통 수업을 하시는데 적게는 18시간, 많게는 21시간 정도의 수업을 맡으시면서 학폭 전담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한 학교에 정말 3분이 계셔서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갈 때마다 선생님이 바뀌어 계셔서 지난번에 만나뵀던 2분 오늘 좀 뵙고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2분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정도로 이 학폭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학폭이라도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사안조사 해야 되죠. 수업하다가. 사안조사를 하는데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해야 되죠. 그러려면 또 피가해 양쪽 관련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들한테도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죠. 또 그 이야기를 전달을 한다라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갑자기 어디선가 수류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아이가 가해자라고요? 우리 아이가 피해자라고요? 이러면 그 당황스러움의 그 감정들의 폭발은 고스란히 그 전화를 드렸던 학폭 담당 선생님의 몫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제 해결 권한은 제한되고 책임과 부담은 잔뜩 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 매뉴얼들, 굉장히 많이 지켜야 될 규정들 이런 것들을 올가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기 보면 이제 소송 두려움도 있고 저게 사실 다 절차를 하다 보면은 예민한 부분이 많아서 나오는데 이쯤 되면 학교들이 좀 법률 자문을 공식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제 제도적인 보완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서 이제 학폭을 담당하는 변호사 수가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요. 요즘에 이제 가해 학생들로 일단 지목이 되면 가해 학생 측에서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맞신고를 생각합니다. 근데 맞신고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맞신고예요. 첫 번째, 피해 학생을 상대로 하는 맞신고가 있습니다. 그럼 피해 학생이 잘못한 걸 뭐라도 찾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상대방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스크래치를 내고 싶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학교장 자체 종결 제도라는 것이 있고 지금 이제 위원님도 나와 계시지만 조정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조정에서 유리한 협상을 다가가려면 상대방 아이도 쌍방으로 가해 학생이 되어야만 우리 너도 처벌받으니까 그냥 끝내자. 무마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 상대 학생을 맞신고하는 경우도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전담 경찰관 이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각 경찰서마다요. 몇 명의 이제 학교 전담 경찰관을 두고 있고 이제 스쿨 폴리스죠. 그러니까 학교에만 전담하고 있는 경찰인데요. 학교 폭력 예방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초동 조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학교 폭력 신고도 받습니다. 연락처도 공개가 되어 있는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입 간판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 누구입니다. 뭐 연락처 이렇게 써놓고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성동구에 있는 학교다. 그러면 성동 경찰서에 그 담당 경찰관이 맞습니다. 계신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이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일 위주로 하는데 문제는 이 한 분이 맡고 있는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수십 개 학교, 뭐 100개가 넘는 학교로 맡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경찰관 한 분이 모든 학교의 이 업무를 담당하기 쉽지 않고 이분이 학폭위 심의도 막 출석하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업무들을 하시는데 조금 이런 어떤 이 제도적 장치를 좀 더 활용하려면 이런 분들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 제작팀이 학교 폭력 피해자들에게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알아봤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학교 폭력 관련된 무료 법률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구조공단에서 학교폭력 관련 무료 법률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구조국장 이기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법률 상담이 있고 법률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 다른데 학교 폭력 관련해서는 어떻게 도와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률 상담, 그것은 말 그대로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분들이 우리 법률구조공단 사무소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할 때 어떤 부분으로 잘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걸 설명해주는 그런 절차이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이제 민사 소송까지 이제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것을 법률 지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에는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도 선정해줘서 도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학교 폭력 관련해서 법률 지원을 한다. 이게 언제부터 있던 일입니까? 예,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따라서 1987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설립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포함해서 그 손해배상, 주로 손해배상 사건인데요. 이거에 대한 민사소송을 주로 지원해 왔고요. 특히 2012년도부터는 KB국민은행으로부터 기금을 별도로 출연을 받아서 학교폭력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법률 지원을 좀 강화하는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 해에 몇 건 정도 이 지원을 하고 계신지요? 예,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최근 5년 동안 저희가 법률구조공단에서 보니까 상담한 건수는 연평균 1000여 건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소송까지 간 소송 지원 건수는 대략 약 한 38건 정도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학교 폭력 관련해서 도와주는 지원 사업, 법률 지원이죠. 누구나 다 가능한 겁니까? 예,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 상담은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든가 또 외국인 제한 없이 다 가능하시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변호사가 선임된 소송 지원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요. 저희 법률구조공단은 그중에 125%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저희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대략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한 675만 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사실 그 사회적 보호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형편 빠듯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분은 사실 많습니다. 어떻게 이거 다 도와주려면은 좀 사회적으로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겁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법률구조공단에서 이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해서 도움을 드리는 기금이 사실 KB국민은행 한 곳이라서 다소 조금 부족하거나 한계가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적인 곳에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지역체에서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좀 더 많은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도움이 있으면 좋은 거죠. 지금 아래에 법률구조공단 연락처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되는 분들 중에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법률 지원이 꼭 필요하신 분은
번호 찾아서 연락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학교폭력 관련 사회적 보호 대상자 일부에게 아무튼 법률 지원을 하고 있네요. 근데 학폭 문제가 사실 점점 더 법의 도움을 받고 법정으로 가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이런 지원이 점점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학폭 절차도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증거가 중요하고 많은 학폭이 열린 분들,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님들 오셔서 무슨 말씀 제일 많이 하시냐면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 몰랐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가장 많이 합니다. 이게 그런 증거를 제출해야 됐어요? 그럼 이제 뭘 할게요라고 하는데 일반 학부모가 A4 용지 한 장 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누군가의 법적 지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님들이 좀 이렇게 봉사 기구를 만드는 방법도 있긴 하겠어요. 다 그럴 수도 돈과 있습니다. 시간인데. 예,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 나오시고 법 절차로 가는 게 반드시 나쁘다로고만 할 게 아니라 그게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학교 폭력 사건이 보도되면은 화를 내요, 사람들이. 근데 화내고 말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답을 찾아야 합니까, 이걸? 우리가 우리 사회에 어쩌면 결과가 좋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결과 우선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정을 놓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학폭을 이기고 짓는 문제로 가져가면 아이들이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좀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고민한다기보다는 더 의미를 가지고 좀 기다리는 인내, 또 살펴주는, 보듬어주는 어떤 다정함,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 이제 노 의원님 생각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이제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이고, 그리고 사과하는 것도 큰 교육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이제 이 학교 폭력 사건을 다양하게 보면서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학교 폭력 문제도 사회적 인식이 좀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저는 가장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한 1, 20년 전에 이 법원도 그렇고요. 많은 사회적 인식에서 성범죄 문제를 바라보던 시각이 굉장히 좀 느슨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그러면서 사회적 인식이 변했는데 학교 폭력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애들 다 그러면서 크는 거다. 또 애들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학교 폭력도 범죄다라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생각들이 널리 사회적 합의로 좀 인식이 된다면 학생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우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트로트가 또 각광을 받으면서 이쪽에도 학폭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현수 대중문화평론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김현수입니다. 최근에 연예계 학교폭력 문제, 트로트 가수 황영웅 씨 이야기가 좀 대표적인데 어떤 사연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황영웅 씨가 참가해서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우승 후보가 되자 점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제보들이 왔는데요. 그 제보가 과거에 상해 전과라든가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급기야 그 학교 폭력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문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유명해지고 나면 제보를 통해서 알려지는 사례들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이슈가 된 황영웅 씨 경우에 어떤 제보들이 있었습니까? 네, 황영웅 씨 같은 경우 생일 파티에서 비주류 그리고 주류파 이렇게 놀다가 막 학생들을 같이
막 때리고 막 얼굴까지 때리는 뭐 이런 식의 폭력이 있었고요. 또 뭐 고3 때는 그 배달 알바를 했는데 뭐 지나가다가 만나면 뭐 욕설하고 막 때리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학생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당한 피해자들이 정말로 그 트라우마를 겪을 만큼 정말 괴로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제보를 하면서도 자기가 제보한 것이 알려질까 봐 절대로 특정되는 것이 두려워할 만큼 지금까지도 심각하게 상당하게 그런 어떤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예계 학교 폭력 문제, 뭐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게 계속 잊을만 하면은 나오는데 이렇게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그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대중과 가장 밀착된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원하지 않아도 광고라든가 뭐 TV에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냥 내가 너무나 힘들었던 과거의 시간을 잊으려고 노력했고 거의 잊혀졌는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에 대해 소식을 듣고 그의 영상을 봐야 하는 이 괴로움, 그런 것 때문에 잊고 있다가도 이제서야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 뒤늦게 이런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차이점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일반인이라면 과거의 아픔으로 그냥 잊혀질 텐데 계속해서 그가 내 인생에 실시간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 이것들이 이제 아마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을 제보하게 되고 불거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예계 전문가로서 또 문학평론가로서 꼭 한 말씀 남겨주실 게 있다면 지금 주시죠. 네. 네, 사람들은 연예인에게 너무 가혹한 잣대를 대는 게 아니냐, 정치인도 아닌데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예인들이 대중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앞으로 연예인을 지망하거나 혹은 연예인인 경우에 자신의 도덕성을 스스로 좀 검증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뭐 트로트 하시는 분 건의 경우는 뭐 장애인 학우를 때렸다는 지금 뭐 주장 혹은 의혹이 있어요. 이건 좀 더 사안이 어려워지네요. 그렇죠.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장애인 학생을 뭐 집중적으로 괴롭혔다, 또 공원에 지나가는 어린 학생들도 장시간 괴롭혔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집중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또 온몸에 문신까지 좀 공개가 되고 있고요. 그럼을 통해서 이 더 사회적 약자를 더 괴롭혔기 때문에 굉장히 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 당사자분은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굉장히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약자가 장애인의 경우 뭐 도가니 뭐 이런 것도 나오듯이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는 의사 표시가 원활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찾기도 어렵고 또 장애인 정책이 변화가 사회 속에 함께하는 정책으로 되니까 더 많이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더 많네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학교 폭력 심의를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그 학생이 이 장애 학생이어서 사회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장애 중에요, ADHD 증상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ADHD 중에 증상 중에 좀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폭력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폭력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발적 폭력성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다소 조절하기 어려워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이 보기에는 그 학생이 시비를 거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장애 학생이 먼저 가해 행위를 했다, 그래서 가해 행위를 한 학생이 나는 원래 피해자였다, 이렇게 혼합되기 시작하면 판단하기 참 어려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약자니까 때리는 대로 우리 맞고만 있어야 되냐고 항변을 하기 시작하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요. 물론 그런 뭐 질병이 있거나 한다고 모두가 다 폭력적인 건 아니고요. 그것도 여러 질병 안에서도 여러 이제 증상 중에 하나니까.
꼭 그런 증상이 발현되는 건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이제 판단하기가 참 어렵고. 근데 모든 부모, 모든 선생님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데 상황을 보고 개입을 하고 도움을 준다는 게 정말 어렵군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의를 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저희도 이런 전문 또 의사나 이런 분들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찾아가면서 연구하고 심의를 하고 또 그다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가요계에 참 그 험하게 살았던 분들 많이 계신데 세상이 바뀌어서 이게 달라졌는데 아무튼 뭐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사실이었다면은 뭐 반성이 있길 바라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군요. 너무 안타깝고 특히 이 뭐 동급생들끼리 같은 친구들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고 이 정도가 아니라 특정 뭐 자기보다 약한 학생을 상대로 해서 집중적으로 괴롭히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쾌락을 얻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더 나쁘게 재질이 나쁘게 보는 것이라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게 언론에 나온 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연예계란 게 스포츠와 달리 뭐 딱 규정을 통일되게 적용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잘못은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나 또 뭐 그냥 유명해지면 지고 안 유명하면 안 지는 건가 여긴 정말 어렵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건 딱 법 규정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서라든지 여론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요즘에 학생들은요. 그래서 연예계를 좀 지망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학교 폭력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아하. 나중에 미리. 맞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그쪽으로 좀 나가고 싶다라는 학생들은 본인들이 그거에 연루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조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크게 잘못해서 경찰에 잡혀가서 소년원을 가면은 괜찮은데 학폭으로 가면 오히려 불이익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2021년인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운동선수가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았을 때 그때 통합관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학이나 국가대표나 실업팀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이거 참고하도록 하고 퇴학 처분을 받으면 아예 선수 등록도 못하도록 저희가 정부에서 이걸 만든 게 있거든요. 중,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도를 개선해서 학생 선수 중에 심각한 학교 폭력 가해자는 체육특기자로 선발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을 만든 이후로 지금 실무에서는요. 운동선수로 이제 커가는 학생들은 학교 폭력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조심합니다. 정말 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경각심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또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마 교육은 특히 교육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좀 고민을 충분히 해서 좀 이 선견지명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어떻게 처벌하고 어디까지 불이익이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아까 이제 운동부의 경우에 처벌도 심하고 굉장히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그만큼 운동부라는 게 집단 내의 어떤 폭력, 따돌림 이런 게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돼왔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사례들도 많이 있죠, 최근에. 그렇죠. 최근에 이슈가 된 일들도 많죠. 흔히 이 언론에도 많이 공개가 됐지만 프로야구 안우진 선수가 대표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안이 그 있었죠. 얘기부터 한번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언론에 나온 바에 따르면 한 2017년경 이제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운동부 후배한테 야구 배트 같은 걸 이용해서 폭행을 했다 이런 게 주된 내용이었는데 이 일로 프로 야구팀이었죠 넥센에서 장기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상위기관 대한야구협회로부터도 자격정지 3년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올림픽 같은 대표팀에는 선발될 수가 없거든요. 국가대표가 안 되니까 병역 혜택도 안 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안우진 선수의 경우에 졸업 후에 이게 문제가 불거져서 출장 정지하고 국가대표 제외되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언제까지 불이익을 줘야 되나요? 이게 유명인이라고 하죠, 흔히. 뭐 운동선수라는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상당한 불이익을 갖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가 이것은 사실 법적인 문제보다 어떤 국민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국민의 호감을 가지고 상당한 혜택을 받고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비호감이나 어떤 좋지 못한 인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역효과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 얘기는 이게 잘못하면은 그때그때 다른 국민정서법으로 가고, 국민정서법이란 거는 언론 보도가 큰 역할을 하니 네. 이게 옳고 그름과는 점점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럴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 안우진 선수 아까 이야기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것도 최근의 보도를 보면 최초의 언론에 알려진 사실관계와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들도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있죠, 지금. 예, 원래 당시에 피해자와 합의도 했었고 당시에 피해자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원래 주장했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게 아니라 다른 내용이 공개가 돼서 피해자가 오히려 지금 선처를 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심각한 어떤 그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운동선수는 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이 될 수 있느냐가 지금 핵심이잖아요. 국가대표라는 것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지 프로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회사에서 단순히 일을 하는 것과 다르게 자기 이익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것이 또 국민의 어떤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또 자숙, 반성 이런 게 또 네. 있잖아요. 연예인들도 있고. 네. 그러면은 자숙과 반성도 어떻게 보면 대중에게 공감을 얻는 일인데, 좋게 말하면 공감이고 좀 덜 좋게 보면은 그때그때 다른 사람 마음이고 하니 법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불편한 부분 아니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언론에서 이게 이슈가 되면 그때 가서 사과를 한다. 그때 가서 어떤 행위를 반성을 하겠다, 자숙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법적으로 또는 이걸 좀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었던 이후부터 언론에 알려지기 전까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계속해서 피해자한테 사과의 메시지를 하든지 그 피해자의 어떤 2차 가해를 가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해자에게 오히려 2차 가해를 행위를 했다든지 그런 행위를 해놓고 언론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자숙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공감을 받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명해질 가능성이 없는, 잘 못하는 선수는 폭력을 마구 휘둘러도 잃을 게 없군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2, 3년 전에 나왔던 운동부에 관련된 이런 규정들은 아예 퇴학이나 중한 조치가 나오면 선수 등록 자체를 막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실효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기는 운동하다가 선수 등록 안 되면은 그렇죠. 공부를 손을 놨기 때문에 참 불이익이 크긴 하겠네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운동선수들 입장에서는 학교 폭력에 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이 배구 쪽에도 있었잖아요. 그 쌍둥이로 알려진 자매가 있었는데, 뭐 이재영, 이다영 선수, 이것도 이제 학교 시절 게 뭐 논란이 되면, 이분은 사실은 또 어머니께서 원래 배구 관계자셨고 또 자매가 뛰어나고, 그러면 부모님이 원래 선수 관계자시고 자녀들도 잘하면 운동부의 정서상 이런 경우는 팀 내 권력이 되죠, 이게. 굉장히 우호적인, 그분들에게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특히 팀 스포츠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팀 스포츠의 경우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팀워크라는 명분으로 어떤 주장, 선배 이 역할이 주어지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권력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감독 코치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가 있어야 관리가 쉽거든요. 맞습니다. 더하여 이제 잘하는 선수한테 몇 명 같이 또 묶어서 대학 가고 실업 가고 하는 관계가 있는지라 굉장히 이 내부의 속사정이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팀으로 하는 스포츠인 경우가 유독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운동팀, 뭐 쉽게 말하면 축구, 럭비, 뭐 배구, 뭐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학생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가해 행위인 것을 맞아요. 그런데 그 가해 행위를 한 사람이 그 팀의 에이스라고 상정을 해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른바 에이스인 학생을 뺄 것이냐? 그러면 다른 학생들 입장에서 우리 팀이 질 거잖아요. 그렇죠. 4강 못 들어가면 대학 못. 맞습니다. 그러면 그 팀 전체가
그 가해 행위를 한 학생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이런 특이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나 홀로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운동선수의 팀으로 하는 스포츠의 경우에는 더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부 폭력 근절을 위한 최근의 법 개정이 상당히 의미를 가지는 규정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일정 기간 동안 학폭 경험이 있으면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이 앞으로 좀 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규정에 따르면 이 나중에 프로구단이나 이런 데서 선수 선발할 때 이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선발을 했었는데, 이런 것을 확인하는 규정이 있으면 본인이 학교폭력 경험이 있는데 없다고 체크를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프로는 당연히 위약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기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체크를 할 수밖에 없고 프로 구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아마 사회적 분위기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뭐 야구 배트로 때리는 건 폭력인데 운동장 20바퀴 뭐 이런 게 훈련인지 벌인지 애매하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예전에는 불과 1, 20년 전에 군대에서 흔하게 있었던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규정화하고 있고, 같은 선수끼리 어떤 징계나 어떤 훈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차근차근 아마 개선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과 한 10년 전의 운동부와 지금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상 느끼기로는 지금 실무에서는 운동부 안에서 선배가 후배를 괴롭히거나 때리는 일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부의 경우 우리나라는 뭐 그것도 많이 좋아졌지만 선후배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제 감독 코치님과 학생 사이의 폭력도 참 많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프로면은 실력이 단데 이게 많은 스포츠가 사실 그냥 중고 대 실업 뭐 코치 뭐 사회체육까지 쭉 이어져서 그 생태계 안에서 도니까 자그마한 내부 고발이나 문제 제기도 왕따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 일이 발생했을 때 또 감독님이나 코치님 입장에서는 본인의 관리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피해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웬만하면 덮고 가는 것을 권유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 왔고,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경우에 뭐 언론에 제보를 한다든가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지금은 아마도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하면서 감독님이나 코치분들이 이렇게 쉽게 덮고 가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굉장히 그 유명한 야구 선수가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허리가 아파요. 그게 자기 중학교 때 선배한테 이제 맞아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운동선수라는 게 한 번 다치면은 뭐 평생 복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뭐 민사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현실적으로 참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운동선수가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면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신고를 했으면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뭐든지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격자가 있다고 하면. 다만 5년,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면 그게 이것 때문에 아픈 건지, 그러네. 다른 것 때문에 아픈 건지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안호진 선수도 상해가 아니라 폭행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아픈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행을 당했을 그 직후에 진단서라도 떼어놓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고요. 이게 피해자가 나중에 가서 자기 인생이 굉장히 좀 상처를 받는 것은 물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정신적인 피해를 고통을 훨씬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걸 안고 가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 번 자기가 피해당한 것을 잊지 못하는, 가해 학생은 잊을 수 있어요. 근데 피해 학생은 그걸 잊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에서 저희가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학교폭력 잘못이 맞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충분히 사과하고 상대 피해 학생이 그것에 대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절차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도요, 가해 학생이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해서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정말 별게 아니지만 가해 학생이 난 잘못 없다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서 형사, 민사, 학폭 끝까지 법적 절차를 가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 맞다라고 하면 피해 학생에 대한 충분한 사과와 인정이 이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시키고 피해 학생에 대한 어떤 피해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정말 눈앞의 사건들에 분노하고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를 드러내서 또 빨리 해결하는 그런 정책의 지혜도 꼭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슈도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